NR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역사구역 UST 우리 소원은 통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윤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4.16, 5.19, 5.16, 11.6까지 했는데 오늘은 60년대 이때는 뭐 1.21 청와대 습격 사건도 있었고 수해불로고 납북 사건도 있었고 그 60년대는 휴전선에서 매년 수백 명이 전사할 만큼 실질적인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긴박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직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정전협정을 하고 휴전 중이어가지고 충분히 지금 비록 없긴 하지만 좀 지금도 많이 뭐 목함지대 사건도 있고 뭐 연평도 포교 그리고 연평해전 순위를 바꾸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해상으로 육상으로 얼마나 육지전도 일어나고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요. 포교까지 막 날아오고 60년대는 훨씬 심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나 그 1.22 사태 이것도 솔직히 저 1.22 사태를 저희 부대에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북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르치기를 일반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그런 부대가 있었다는 자체를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는 저희 부대니까 모체였으니까. 폭풍군단. 예, 폭풍군단이 생기게 된 모체가 이게 폭풍군단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는 그 6.25 때도 각 군단 정찰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구조, 외국한 축구조 정찰병들은 잘 훈련된 애들로 들어가야지 잡히지 않고 그리고 만약 들어가서 뭐 먹다거나 아니면 빨리 사람 그 군인들을 죽이고 적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돌아온다든가 아니면 많이 소탕하고 자폭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부대가 축구 부대인데 정찰병들인데 이 정찰 부대가 되게 훈련을 많이 시켰던 애들이거든요. 이 각 군단 정찰 부대에서 제일 훈련 잘된 조장 출신들을 다 뽑은 거예요. 조원들이 아닌 조장 출신들을 뽑아서 북한에 영화도 있습니다. 명령공 27이라고 전쟁 때 뽑아서 조를 만들었던 특수부대. 이 특공대를 만들었는데 이 부대가 지금 1.4군 부대인 거죠. 1.4군 부대고 여기에 보면 뭐 모든 걸 다재다능한 사람들이죠. 뭐 폭파부터 시작해서 뭐 요인 암살, 저격, 뭐 모든 게 가능한 이런 군인 조장들 출신들을 뽑아서 그 중에 지금 유일하게 한국에 생존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김신주 목사님.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같은 저랑 고향이 청진입니다. 네. 청진 수남 정미소장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근처 집을 말씀하시는데 그 근처 제가 알겠더라고요. 북한은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옛날 뭐 수성천부터 했으니까 우리 집이 수성천 여기였어. 그때 성락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저희가 군포에 살 때 군포 쪽 옆에 그 교회 오셨다가 제가 가서 그때 기도도 받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 많이 나누고 그 이후에는 우리 청진 사람들 모이라고 모임도 자주 해주고 그때 그러시다가 탈북자들이 안타깝다. 뭐 이렇게 다 힘들게 왔는데 좀 노력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착 힘들어해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본인도 초시기에 엄청나게 정착을 못 하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속상해가지고 술 마시고 룸사롱 가고 그냥 지하에 살고 그리고 또 사람 패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깽깡부로 다니고 그 사모님 처음에 기자회견 할 때 청와대 까부수고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 그랬어요. 적응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죠. 1.21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실패 요인 나중에 이제 김신조 목사님 말씀이 파주에서 왜 남욱군 형제를 만나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조장 출신들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그러니까 조장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뭐 다수결이 없죠 그때는 바로 그냥 조장이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살리든 죽이든. 근데 이걸 투표를 뽑았다는 거는 다 조장들이니까 서로가 비슷비슷하니까 싸우면 서로가 둘 중에 누군 죽거든요. 둘 다 죽진 않잖아요. 한 명은 죽은 거니까 안 싸우는 거죠. 그 북한에서 그랬다니까 우리가 난파 훈련 받는 애들 전투원들도 난파 하다가 북한으로 월북하는 부대, HI 부대 같은 부대를 만났을 때 서로 안 싸운다고. 각자 간다. 훈련을 그러니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오다가 만약 만나면 죽인다. 싸운다 이랬었거든요. 갈 때는 임무 수행을 해서 그냥 간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실제 한국군은 그러진 않죠. 근데 북한군은 뭐 임무 수행이 기본이니까 뭐 목적으로 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 조장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안 맞으면 당연히 비례트 뽑게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는 남욱군 형제는 참 다행이죠 조장들인 게. 그렇죠. 결국 그 남욱군 형제가 신고해서 그렇죠. 근데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2명은 또 살아 돌아갔잖아요. 그
구수한 그렇죠. 포위망에서도 그러면 그 그렇죠. 사람은 얼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6.25를 물론 뭐 미국과 유엔군 참전한 분들이 많이 지원도 크지만 그 북한 그렇게 쟁쟁한 북한군하고 우리가 싸워 이긴 건 같으니까 우리 정말 잘 싸운 거고 우리도. 네. 근데 들어와서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북한산. 청와대 뒷산까지 왔어요. 네. 세금동 초소 지나고. 네, 지나가지고 지금 저 경복고등학교 네. 거기까지 다 왔어요. 왔죠. 다 온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야 임무 수행 거의 얼마를 앞두고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경호부대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훈련된 애들이었으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했고. 만약 청와대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거고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설계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그 폭풍군단에서는 이 1.21 사건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르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대의 모체가 됐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김윤조 배반자 얘기는 안 하고 배반자 얘기는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네. 아마 좀 뭐 장성들급으로 교육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배반자는 무조건 그 이광수 강 잠수함 사건 그분 부대도 우리랑 그 해상적 얘기인데 그 해상적 부대 안에는 딱 써 있다 그러더라고요. 배신자 이광수로 처단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진 딱 꽂아놓고. 그러니까 북한도 그러니까 배신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일단은 임무 수행 중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용치고 받았으니까. 박재경 대상 같은 경우도 지금 살아있는 모르겠습니다. 박재경은 나중에 무슨 저 버섯인지 들고 한국도 왔다 가고 네, 그랬죠. 많이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참 그 김인종 오다가 박재경 왔을 때 심정이 어땠을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대가 모체가 돼서 그 후에 김창봉 부대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이 뭐 아동단 뭐 소년중대장 출신이라는 이 친구한테 권력을 줘가지고 아예 특수부대를 만든 거예요. 제2선선 부대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모터치클 부대다. 그리고 그냥 검은 잠바 부대, 검은 잠바를 입혀가지고 이게 만들었었는데 얘가 좀 너무 무서부리로 나가니까 나중에 또 숙청이 돼요. 숙청되면서 이 부대를 해산하고 그 부대가 다시 또 570 경보지도국으로 바뀌었다. 특수8군단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또 570 경보지도국으로 변경했다가 명칭변경을 자주 합니다. 북한군은. 그래야지 특수부대가 존재가 위장이 되니까. 그리고 담배를 안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지금 631 대연합부대, 뭐 폭풍군단 이렇게 부르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가르칩니까? 아니요, 전혀 북한에서는 제 기억에는 뭐 본인들이 승리한 전투는 뭐 알려주는데 침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반공소년 이승복 그때 일이거든요. 이걸 찢어. 네. 그리고 이승복 그분이 동상도 있었잖아요. 네. 참 대단하다. 무서웠을 텐데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평창군에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알고 이제 공산당주의자들이 이렇게 나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푸에블로 사건은 북한 주민들이 잘 알죠. 많이 알죠. 왜냐면 푸에블로 납북 사건. 푸에블로 납북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었었어요. 네. 푸에블로 사건 영화로 만들고 또 실제 당시 소련군이 원산 앞바다까지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소련군이 미군과 대치하면서 고생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소련군을 위한 연회를 차렸었어요. 연회를 차리고 끝나고 연회를 차리고 원산 그 공무원 잔디광장에서 순 여대생들만 다 뽑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여대생들을 뽑아가지고 모여놓고 소련 군인들하고 군중무도를 하게 해놓고 30분 1시간 30분을 정전을 시켜놨다. 정전이 됐더라. 시켜놓은 게 아니고 됐더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임신하고 나중에 그 애를 출산한 것도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야설이 좀 돌았었는데 실제 나중에 제 친구 엄마가 아이노크라는 데 북한에서는 러시아 혼혈이거든요. 아이노쿠. 네. 아이노쿠. 근데 그 할머니는 아닌데 근데 할아버지도 일반 정상인이거든요. 근데 그 뭐지? 하고 보니까 친구가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러시아계 아니죠. 친구의 할머니가 어머니 말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원산 앞바다 군중무도 공연에 참석자였다. 이렇게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엄마가 그래서 소련 군인하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런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집에 대해서 또 제 한 동네 살았는데 그런 말이 많았었어요. 이 푸에블로호는 북한이 전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동강반에 제가 전시한 걸로 알고 있고 당시 영화 돌리면서 엄청나게 자기들
그 영화뿐이 아니고 기록 영화를 자주 돌립니다. 그거 뭐 시도 때도 없이 돌려요. 이때는 푸에블로호뿐 아니라 미국의 그 비행기 하나도 막 격추시키고 그랬어요. 예, 일본 기지에서 이륙해가지고 네. 북한 동해안 이게 해수면 순양 네. 등산하는 네. 정책. 그러면 76년에 8.18 도끼만해 이건 어떻게 가르칩니까? 도끼 사건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그때가 아니어서 그 TV로 막 방송하고 이런 건 알는데 딱 저 도끼 사건을 한국 와서 알게 됐거든. 아 그러면 이 8.18 도끼만행 이전에 1974년 8월 15일 문세광 저격으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거. 이것도 저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됐고 그래서 전혀 몰랐고요. 전혀 몰랐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보도를 했었는지 뭐 신문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진 않았겠죠 어느 정도 뭐 근데 제가 태어나서는 제가 유경수 여사 이름도 몰랐었는데 왜 유경수 여사라는 이름. 8.18 도끼만행 때는 미국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핵 잠수함도 동해로 보내고 김일성이 사과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과를 해가지고 미군 군인들을 두 명인가 네, 그것도 잔혹하게 살해했죠.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미국 육사 출신. 그럼 이거는 북한에서는 가르치긴 가르칩니까? 저희는 제가 기억에는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는 안 가르친 걸로 알고 있어요. 7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남북 경제력이 역전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전혀 몰랐죠. 알 수가 없죠. 뭐 한국이 어느 만큼 경제가 발전하는지 그 나중에 제가 한국 핸드폰 나온다는 것도 처음 제가 중국에 와서 알지 그 전에는 몰랐죠. 네. 아마 한국의 발전된 역사는 제가 제 기억에는 고난행군 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산이 제일이었거든요. 뭐 혼다, 미쓰비시 무슨 TV도 저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었지? 갑자기 소니, 네, 소니, 파나소닉 네, 파나소닉, 네. 이게 막 나왔었는데 녹음기, 카세트 다 파나소닉 다 TV 뭐 다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삼성이 들어오더라고요. 북한으로. 네. 근데 대신 기기 앞에 삼성 배지를 떼고 네. 글자를 떼고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근데 화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인데도 벌써 90년대도 그러면 지금은 일본산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자전거만 일본산. 자전거는 워낙 북한하는데 대중교통 수단이니까 그 애는 거의 일본산 안 쓰고 다 한국산 쓰죠. 자전거도 북한에서는 뭐 카바가 있네 없네 뭐 통카바, 통카바, 반카바 네. 예, 이게 좀 중요하고 그 일본산이면 제일 잘 좀 돈 많은 집이 일본산 타는 거예요. 돈 없는 집은 중국산 자전거 타고요. 중국산이거나 아니면 뭐 청년 자전거, 갈매기 자전거인데 뭐 갈매기 자전거도 그나마 고급으로 쳤으니까 뭐 청년 자전거나 뭐 중국 자전거 같은 거.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개발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 거는 고난의 행군 때다. 거의 고난행군 때 뭐 김대중 대통령 때 뭐 지원 가면서 쌀 포대부터 있어도 그 쌀 포대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시멘트 나르고 모래 나르고 돌 날라도 안 찢어지니까 와 이게 대한민국 포대가 정말 좋다. 근데 당시에 대한민국이라고는 잘 몰랐었어요. 남조선이라는 건 알아도 대한민국이 어딘지를 잘 몰랐고 한국이란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이란 또 어딘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뭐 차츰차츰 알게 됐죠 나중에. 근데 초기에는 다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북한 주민. 그러니까 남조선과 대한민국을 연결을 못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 방송 듣고 하면서 알겠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거의 남조선이라면 알지 한국이라는 어딘지 모르고 남조선 모르고 근데 나중에 한국을 알게 되지만 한국이라고 얘기는 못하니까 그냥 아랫동네 남조선제 아랫동네 이렇게 언어로 부르기 시작했죠. 1976년 8.18 도끼만행 때는 뭐 평양 같은 경우에 버스에도 이렇게 그물망 막 해갖고 다니고 거의 뭐 준전시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어르신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저희 아빠 엄마도 혹시 그8.18 도끼만행 이런 얘기를 제 기억에 잘 들은 기억이 있고 아빠 엄마가 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크게 또 잘 안 하고 한국에 와서 보고 느끼기에 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까지 이렇게 진짜 번창하고 그 세계 경제 대국이고 국방도 대국이 된 뭐 스포츠부터 모든 면에서 엄청난 이거 부를 이룬 거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심히 정말 잘 살자 이거지만 이 구호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토대를 만든 거. 그걸 만들려고 또 독일 화독 네, 광부 간호사들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네. 것처럼 그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계약이잖아요.
본인이 영업맨이 돼가지고 세일즈맨이 돼서 그 계약을 다 따내고 만들어내고 또 원조를 받아내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 또 이렇게 해서 원조를 받고 또 네. 일본하고 사과하는 사과대로 받으면서 네, 한일 국교 정상화. 네, 정상화 이걸 또 만들어내고 한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진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셨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있으셔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모든 모체를 기둥을 어떻게 보면 깔아섰던 분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셨고 그걸 잘 이어받으신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기에 또 지금의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한국의 일명 자유계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뭐 좀 그런 거 독재, 뭐 유신 독재라든가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나 이승만 대통령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자꾸 뭐 런승만이라는 뭐 달아나지도 않은 사람 뭐 그럼 잡혀 죽어야 되나?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전쟁 중에 전투 앞장에서는 대통령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일단 대한민국이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됐고 아니면 우리가 뭐 조선의 고종 밑에 뭐 다시 이 시를 만들어야 되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저희 또 독재국가가 진짜 독재국가가 될 수도 있는 북한식. 예, 네. 북한식. 그러니까 건국의 이승만, 부국의 박정희.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국 대통령과 나라를 부국하게 만든 이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파독 광부 얘기하고 박정희 대통령 서독 방문 얘기했는데요. 그때 유럽까지 갈 만한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그 독일 루프트한자 비행기가 동경까지 왔다가 특별히 김포로 와서 우리 대통령 싣고 거기 다른 승객들은 다 타고 있고 그 앞부분만 좀 전세를 해가지고 그러고 독일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유럽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저 그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가서 자 울면서 연설을 하시고 네. 그런 것도 보고 또 실제 뭐 11.6 때 서거하셨을 때는 벨트가 이미 다 헤어진 벨트를 메고 있었고 한국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뭐 그리워하고 뭐 되게 서민 같은 형을 좋다는데 서민 같은 대통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서민처럼 산 대통령은 드물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족들마저 실제 이승만 대통령은 뭐 자녀분이 안 계셨으니까 본인이 정말 겸손하게 사시고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에 깜짝은 돈이 많았었다는데 실제 제가 아는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 있는 돈을 다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예, 나라를 세우실 분이었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에 쓸쓸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아들 딸 어느 정도 키우는 거에는 뭐 똑같 대통령 뭐 월급이 있고 연금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괜찮지만 좀 어떤 대통령처럼 뭐 와이프가 뭐 엄청나게 막 나가 쓰고 뭐 해외 나가고 막 응? 뭐 치장을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선물하고 선물 받고 입고 다니고 하는 것들 보면 좀 유경수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조거리도 막 이렇게 귀여워서 되게 진짜 난 그런 사람 보고 북한에서는 조선의 어머니라거든요.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벌써 그 사람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선한 얼굴, 가식적이지 않은 선한 얼굴을 가지신 분이었고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국모다운 국모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제 앞으로 그런 대통령과 또 국모가 나는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건국의 이승만, 부국의 박정희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특별히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